흥남 철수 작전, 메드리스 빅토리호 두 번째 시간, 전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인천, 부산, 일본을 왕래하던 빅토리호는 동경에서 흥남 근방의 연포 해군 비행대 기지까지 200리터 드럼통에 든 제트기 연료를 1만 톤이나 운반하도록 명령을 받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상의 주요 항구인 흥남항에 도착했을 때는 적들이 강한 공세에 봉착해 연료 하역 작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이때 해병대는 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트기 연료를 다시 부산으로 가서 하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하역 작업을 다 끝내기도 전에 급히 흥남으로 가서 철수 작전을 도우라는 비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빅토리호가 흥남항에 도착한 것은 12월 20일이었습니다. 빅토리호가 흥남의 외항으로 진입했을 때 해군의 소해정, 즉 의뢰 제거함의 에스코트를 받아 피난민들이 태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흥남 해변 가까운 지점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흥남항은 해전 사상 기뢰 설치가 가장 심하던 항만 중의 하나로 그 항구에 메드리스호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메드리스 빅토리호와 소해정 사이는 2,500야드 거리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그 기뢰에 설치된 내용을 한번 보면은 기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네요. 보니까 자력으로 터지는 자력 기뢰, 그 다음에 미끼 기뢰, 개수 기뢰, 지나가는 배를 카운트해서 세다가 일정 개수가 배가 지나가면 터지는 그런 기묘한 기뢰도 있었고, 스마트한 기뢰죠. 다른 말로 깨보 기뢰라고 했답니다. 깨보 기뢰, 압력 기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많은 기뢰들이 흥남항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전의 어떤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빅토리호는 맨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배들 중에 한 개였는데 피난민들을 태우고 이제 부산까지 이제 가는 그런 목적으로 입항을 한 건데, 당시 군인들은 라리 선장에게 피난민을 태우라고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배는 규정산 사강과 선원 외에 더 탈 수 있는 사람은 12명 뿐이었고, 그때 한 대령이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들을 태우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자원해서 태울 수는 있다. 그러니 상급 사관들과 상의하여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말을 했고요. 런니의 증언에 의하면 라리 선장은 전혀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좌나우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누구와 상의하는 일 없이 즉시 즉답을 했다고 해요. 그가 태울 수 있는 한 많이 태워서 가겠다고. 당시 사관들 중 어느 누구도 선장의 그러한 결정에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포탄이 사방에 터지고 있는 전쟁 북새통에 제트기 연료를 싣고 있으므로 위험하니 속히 배를 돌려서 가자고 하는 사관도 없었다고 합니다.
빅토리호가 정박을 하고 미 공병대가 재빨리 노쿠바호 위를 가로질러 피난민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보행판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피난민들은 선원들이 배 옆에서 사다리처럼 늘어뜨린 화물 선정용 밧줄 건물을 타고 막 올라가는 장면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 죽음 같은 위험 속에서 무멘스크를 왕복하면서 화물 수송을 했던 나리 선장이 그의 1등 사관 디노 사바스티오에게 성선을 개시하라. 1만 명까지 태운 후 나에게 알려줄 것을 명령했다. 훗날 러니는 이렇게 해부했습니다. 피난민들을 짐짝처럼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칸과 갑판청 사이에도 틈만 있으면 그들을 태웠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고 의사도 없고 통역도 없었지요. 지독하게 춥고 캄캄한 화물칸 속에서 벌벌 떨고들 있었지요. 소변시설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피난 보따리들을 이고 지고 탔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업었고 한 아기를 등에 업고 한 아기는 젖을 먹이는 여인들, 먹을 것과 아이들을 끌고 온 노인들 하며 참으로 처참한 군상이었습니다. 모두들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소리를 쳐도 그저 공손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때 빨리빨리란 말을 영어로 허리허리와 같은 뜻인데 우리가 배운 한국말 몇 마디 중 하나였습니다. 지독한 북한의 추위는 또 바람은 질풍 수준으로 심하게 불었고 눈은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해변에 있는 부대와의 통신은 흥남에 설치된 통신 장비와 케이블카를 모두 타버려 두절되었다. 제1차로 태운 비난민들은 갑판에서 5층 내려진 제5선창으로 다 내려보냈다. 선원들은 그들을 화물 발판에 실어 내려보냈다. 배의 해상 일지는 피난민의 성선을 간결한 사무적 용어로 기입했다. 1950년 12월 22일 금요일 일지에 피난민 성선 밤 9시 30분 개시, 밤새도록 진행, 다음 날 23일 오전 11시 10분 종료. 다시 21시 30분 승선 개시, 화물 발판 사용, 제5선창으로 승선. 22시 승선 개시, 제4선창으로 평갑판과 대형 장비 사용, 사다리 이용, 갑항 성강구 1번, 2번, 3번으로 피난민 채움. 23시 15분 평갑판 사용, 2번, 3번 선창으로 피난민 성선. 24시 4개 선창을 피난민으로 가득 채움, 전등과 배선 점검, 순회 점검 완료, 갑판 위 이상무, 스미서 기록. 빅토리호가 인간 하물을 만족하고 바다로 향하려고 하는데 지프 한 대가 급히 부둣가로 질주해 왔다. 한 젊은 육군 소위가 지프차에서 뛰어내려 배 다리로 달려와서 함교에서 라리 선장에게 소리쳤다. 선장님, CID
군 범죄수사대에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공산당 첩자들이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배에 탔다고 합니다. 부산까지 무장 경비원을 데리고 선장님을 동반하도록 파견 임무를 받았습니다. 17명의 남한 헌병들이 나와 같이 갑니다. 12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바다는 잠잠해졌으나 구름은 짙게 깔린 날씨라고 일지는 적고 있습니다. 메드리스 빅토리호는 피난민들의 승선이 진행되는 동안 노쿠바호 좌현 쪽에 정박해 있었다. 투강 조명등을 비춰서 한밤중 어둠을 뚫고 승선 작업을 도왔다. 라리 선장이 나중에 회고를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을 그런 조명이 더욱 이토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위험이 따랐지만 작업을 위해 투강 조명을 안 할 수도 없었지요. 우리는 불빛 속에 완전히 노출돼 제일 쉬운 목표물이 되었지만 다행히 적의 포탄이 가까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난민을 다 쑤셔 넣다시피 태우는 일은 마치 서커스에서 12명도 넘는 거인들이 미니 승용차에 얼굴을 쳐박고 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어리광대 장난 같았다고나 할까요? 구출작전 전 과정을 통해 라리는 갑판 아래 피난민을 꽉 채우고 수백 톤의 제트기 연료가 안에 있다는 사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훗날 그가 따져본 연료는 자그만치 300톤이나 되었다. 드럼통으로는 1500개가 됩니다. 자칫 불통이라고 튀는 날이면 배는 거대한 장내 화장터의 불더미로 돌변하여 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이 당시에 배에는 구명보트 2대, 47명의 사관용, 선원용 구명구 47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겁나는 일은 50km 해역에 깔린 기뢰망 위를 지나가야 하는데 기뢰 탐지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그 자체가 피난민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해 12월 그 매서운 추위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는 호흡대기 옷만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문지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뭘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어 자문해봐. 도대체 몇천 명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단 말인가. 이 일은 과연 언제 끝난다는 것인가. 12월 23일 일제는 작업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음을 적고 있습니다. 12월 23일 0시 갑판 성강구를 모두 열어 제치고 피난민 승선 작업 계속 진행. 03시 30분 2와 5 선창 승선 완료. 프란존 기록. 04시부터 08시까지 구름 덮인 시계 양호. 전과 동일하게 1번, 3번, 4번 선창을 채움. 5시 4선창 완료. 7시 1선창 완료. 콜롬베스키 기록. 11시 10분 피난민 승선 작업 완료. GI 등 모두 하선. 스미스의 기록입니다. 사관들과 선원들이 피난민 승선 작업을 완료했을 때 메드리스 빅토리호는 14,000명이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부상당했고 분만은 며칠 또는 몇 시간을 앞둔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엄연히 다 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공간이 도저히 없었지만 그런 공간이 생긴 것이다. 라고 라리 선장은 훗날 수료했습니다. 이었고 23일
해리로 470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724km 떨어진 안전한 항구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글렌 코아트가 1992년에 쓴 그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기적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바람이 휘몰아치는 능선, 굶으며 잠도 못 자며 무엇보다도 죽거나 포로가 될 끊임없는 위험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흥남철수는 그야말로 최절정의 거대한 기적이었다. 당시 철수한 인원과 장비의 규모가 그 작전의 거대함을 증명하고 있다. 10만 5천 명의 유엔군, 9만 8,100명의 북한 민간인, 17,500대 차량, 35만 톤의 화물, 매튜 리찌웨이 장군이 흥남의 미 8군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해왔다. 그는 7개월 뒤 메가더 장군 후임으로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었다. 후일에 육군 참모 총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한국 전쟁이란 자신의 회고록에서 말했다. 10만 5천 명의 군인, 9만 1천 명의 피난민, 9만 8,100명이라는 집계가 더욱 유력하다고 합니다. 17,000대의 차량과 수십만 톤의 화물을 빼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규모의 군 작전상의 대승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수작전이 완결되자 미 제10 공병대대와 해군 폭파대는 쾌속 수송선 105의 지원을 받아 공산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변에 남기고 온 모든 군 장비와 물자를 폭파하려고 부두로 들어갔다. 미조리호가 거대한 40mm 함포로 162발의 함포를 쏘아 폭발을 지원하는 한편 400톤의 다이너마이트, 1,000파운드 폭탄 500개, 200개의 휘발유 드럼통을 다 태워버렸다. 어마어마한 미군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폭파하기란 어려웠다. 결국 해군 구축함들이 해안에 접근하여 군 장비와 탄약 더미의 함포를 쏴 폭파했다. 이제 흥남부두에 있던 유엔군과 피난민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해변 자체도 사라졌다. 얼마나 폭격을 해댔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라리 선장은 거의 비교적 크지 않은 화물선으로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우겨 집어넣은 작업을 직접 보고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무슨 수를 썼는지, 7천, 8천 톤의 강철이 늘어났는지 올라온 사람들을 다 태웠다. 런니의 기억에 하면 피난민들은 직접 차곡차곡 쟁여 태우는 작업을 했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관들은 한국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선 그들과 말이 안 통했다. 그들은 조용하니 말도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들 같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농사꾼으로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알 길은 없었다. 단지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중공군을 피해 도망치려고 지금 빼곡하게 뱃속에 들어차 있지만 실은 그들 자신의 나라 공산 독재 정권의 학정에 신문이 나서 도망친 것이다. 빅토리오의 사관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은 가족끼리 같이 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피난민을 태울 때 무조건 남녀를 분리하는 것이 문제였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그들이 가족들을 갈라 놓았다는 것이다. 이토록 복잡한 아수라장에서 서로 찾지 못해 가족을 영 갈라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가족이 같이 있게 한들 처음 분리 수용할 때 갈라진 가족은
그대로 갈라져 있을 것이다. 갈라진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부산에 도착하여 하선하게 될 때 상천 갑판 선창 사람부터 내리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탄 맨 밑바닥 선창 사람들은 맨 나중에 갑판으로 걸어 올라와 하선할 것이다. 몇 시간 걸려 14,000명의 피난민들이 다 내리고 난 뒤 서로 찾지 못한다면 가족이 영영 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멀 스미스는 오늘날까지 그때 전쟁의 기구한 운명으로 서로 떨어지게 된 가족들이 몇이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때 피난민들은 런니의 말을 빌려보면은 그들의 얼굴에서 겁을 집어먹은 표정은 별로 띄지 않았다. 화물칸 내에 변수라고는 전혀 없었고 그 악취랑 참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일본에 가서 배 전체를 닦아내야 했다. 시애틀로 돌아와서 정박을 했는데 부두의 인부들이 구린내를 참을 수가 없었다. 한 달 후에도 그 냄새는 여전히 지독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흥남을 떠나고 얼마 안 된 때 라리 선장은 런으로부터 피난민들이 제트기 연료 드럼통 주위에서 체온을 덮이고 있거나 음식을 하려고 불을 떼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대경실색했다고 합니다. 런니가 급히 조사를 해보니 어떤 이들은 아예 드럼통 위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었다. 자칫하면 폭발하여 배고 사람이고 다 터지고 불에 다 죽을 판이었다. 역사적인 생명 구출을 하려다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해상 재난사고로 이어져 14,000명의 생명을 앗아갈 찰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멀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 그 불쌍한 피난민들은 세상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표현도 있네요. 선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밤낮 없이 우려했다. 북한 청년 몇 명은 빅토리호가 자기들을 부산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공포심에서 피난민들에게 출입이 금지된 선원실로 뛰어들어왔다. 배가 부산에 도착하기 전 몇 시간을 앞두고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고비였다. 사관들과 한국 헌병들이 몇 시간 후면 부산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달래서 겨우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라리 선장은 그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흠칫 놀랬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빈틈없이 꽉 들어찬 14,000명의 피난민들이 공포에 질려 난동이라고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배가 동해로 빠져나간 첫날 1등 항해사 디노 사바스티오가 함교에 있는 나리 선장을 올려다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선장님, 우리가 몇 명을 태웠다고요? 선장이 갑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14,000명이잖아. 사바스티오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선장님, 이제 14,0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입니다. 런니는 의무실로 호출되었다. 2단 침상과 물이 있을 뿐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분이 첫 번째 태어난 분이 이제 김지원입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에서 무역을 하고 계시죠. 김치, 선원들의 첫 아기의 이름을 김치라고 지었는데 김치라는 것이 배추를 고춧가루, 파, 마늘, 멸치, 젓, 생강 등을 절여서 한 달간 장독에 넣고 익히는데 맵고 양념 맛이 대단하지만 순자연식품을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인기 있는 식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선원들도 김치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이죠. 그래서 김치원이라고 지었죠. 크리스마스 날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부두에 정박할 수는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접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비난민으로 포화 상태라는 것이었죠. 비난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항만 관리하는 당국으로부터 라리 선장은 1만 4천 명을 태우고 왔는데 도대체 그럼 어디다 하선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부 당국은 선장에게 그제도로 배를 돌리라고 명했고 그제도는 피난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제도로 이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월 스미스는 해석했습니다. 이 불쌍한 피난민들에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리 선장은 해석합니다. 닷을 올리기 전에 우리 피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까다로운 사무적 절차를 마치고 부산의 미군 보급창에서 음식, 물, 담요, 군복을 얻어오는 데 성공했다. 나도 마지막 남은 항해를 같이 하며 통역을 해줄 몇 사람과 한 병을 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7시 30분 0시부터 음식물 가져와서 가판과 가판 성강구의 피난민들에게 급식을 시작해서 07시 30분 급식이 완료됐다고 콜롬베스 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리 선장은 그의 기적의 배의 새로운 도전은 하역 지점에서 그제도 온 거죠. 그러니까 그제의 항구는 몫이 좁고 붐볐다. 따라서 배와 기적을 이룬 일꾼들과 피난민들은 항구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선원들은 또 하나의 큰 도전, 피난민들을 하선시키는 문제에 직면했다. 텅 비어 있는 듯한 섬에는 도커와 부대 시설이 전혀 없었다. 큰 화물선을 해변 가까이 댄다는 것은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해변 가까이 댄 후 LST에 옮겨 태워 상륙시켜야 할 판이다. 중장비를 올리고 내리는 화물 하역 발판에 한꺼번에 16명씩 피난민을 태워 LST로 하선시키는 도리밖에 없었다. 당시 바닷물은 심하게 출렁대면서 피난민들을 한순간에 삼켜버릴 것 같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 피난민들을 화물 하역 발판에 올라타고 빅토리호 선체 옆에 대기 중인 LST로 갈아탔다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피난민들이 배고프고 목이 마를 대로 마르고 지칠 대로 지쳐져 있었으나 외항에 정박한 배 안에서 끝없는 하역 작업을 한없이 오래 기다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밀고 당기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배에서 뛰어내리겠다거나 헤엄쳐서 육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좋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극기심으로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관과 선원들 모두는 그들의 흐트러지지 않는 침묵과 오랜 참음에 찬사를 보냈다. 두 번의 촬영을 통해서 빅토리호에 대한 게 끝이 나질 않네요. 촬영 시간이 촬영 분량이 꽉 차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